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듣고 나시면 분명히 화가 나실 거예요. 아니,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속이 뒤집어지실 겁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남편한테 식모 취급당하며 산 여자가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시부모 수발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아파트도 사고, 아들 둘 대학도 보냈어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배운 게 뭐 있다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게 와이프야?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름으로 불린 적도 없어요. 그냥 야 이거 사. 마치 부려먹는 하인한테 하듯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지금부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뒤에 낯선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차림에 빨간 립스틱, 금목걸이까지 번쩍번쩍. 30살은 젊어 보이는 여자였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부터 이 사람이 이 집 안주인이야. 네, 내연녀를 집에 데려온 겁니다. 10년 동안 몰래 만나던 여자를 대놓고 집에 들인 거예요. 그것도 아내가 저녁상 차리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경 씨한테 사과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아내한테 내연녀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근데 여러분,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그 장면을 아들 둘이 봤습니다. 엄마가 무릎 꿇고 있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러면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엄마 편을 들었겠죠?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랬겠죠? 아닙니다. 아들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일단 아버지 말씀대로 하시죠. 체면도 있고, 일단 참으세요. 네, 아들들도 아버지 편을 든 겁니다. 엄마가 무릎 꿇고 있는데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참으라고 했어요. 재산 때문에요. 아버지 재산 눈치 보느라 엄마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냥 울면서 참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여자 순덕이라고 합니다. 72살이에요. 72살 순덕 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반격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여자가 드디어 폭발한 거예요. 근데 그냥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어요. 사실 순덕 씨한테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전혀 모르는 비밀. 30년 동안 새벽 식당이라면서 몰래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3억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몰래 남겨준 것도 있었어요. 금괴 5kg. 시어머니만이 며느리 고생을 알아줬던 거죠. 순덕 씨가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그리고 그 내연녀 있잖아요. 화려하게 차려입고 순덕 씨 앞에서 콧방귀 뀌던 그 여자. 알고 보니 그 여자 정체가 엄청났습니다. 전과 산범이었어요. 죄명이 뭔지 아세요? 전부 사기죄. 그것도 결혼 사기. 노인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결혼 미끼로 재산 빼돌리고 도망치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피해자가 벌써 3명이었고 피해액이 7억이 넘었어요. 순덕 씨 남편이 네 번째 타깃이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순덕 씨는 승리했을까요? 남편과 내연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엄마를 버렸던 아들들은요? 제가 하나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남편이 순덕 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도 2번이요. 30년 동안 아내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던 남자가
결국 자기가 무릎 꿇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순덕 씨가 뭘 어떻게 했길래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다 시원해지실 겁니다. 30년 참았던 여자의 통쾌한 역전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 전에 잠깐요.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밥보다 구독을 더 좋아합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나서 더 좋은 사연 들고 올 수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3초면 됩니다. 자, 누르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챕터 1 무릎 꿇은 날. 서울 외곽 빌라 2층. 낡은 부엌에서 박순덕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죠. 순덕은 갈라진 손으로 두부를 썰며 벽시계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저녁 6시 남편 강태수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덕이 국자를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오는 건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태수 뒤로 화려한 차림의 낯선 중년 여자가 따라 들어왔기 때문이죠. 순덕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여보, 그분은 누구야? 순덕이 앞치마에 손을 훔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 대신 거실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낯선 여자는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비죽거리며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 순덕은 자신의 낡은 앞치마와 갈라진 손등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이 이 집 안주인이야. 태수가 무덤덤하게 내뱉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 윤미경 씨야. 앞으로 이 집에서 같이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미경이라 불린 여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앞으로 잘 지내봐요. 미경이 손을 내밀었지만 순덕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살은 젊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파마머리에 금목걸이, 손톱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번들거렸죠. 순덕은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설명을 해줘. 설명? 네가 뭘 알아듣겠다고. 태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 동안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 있어?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게 와이프야? 순덕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수발 10년, 새벽 식당 일 15년, 두 아들 대학까지 보낸 세월이 단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게요. 어쩜 이렇게 늙고 초라하게 사셨어요? 미경이 거들며 순덕을 비웃듯 바라봤습니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가 30년을 살았잖아. 30년 살았으면 뭐해. 재미없고 지겹기만 했는데. 태수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미경이 자연스럽게 태수 옆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갔습니다. 미경 씨한테 사과해. 태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동안 내가 이 집에 발붙이기 싫었던 거 다 네 탓이야. 무릎 꿇고 미경 씨한테 사과해. 순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꿇으라면 꿇어. 태수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순덕은 그 기세에 눌려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경이 팔짱을 낀 채 느긋하게 구경하고 있었죠. 순덕의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참아야 하는 걸까요? 순덕이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어요. 큰아들 태호와 작은아들 태민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두 아들은 거실 풍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구부리려던 어머니, 소파에 앉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옆에 낯선 여자. 아버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태호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변화가 좀 있을 거다. 니네 엄마가 미경 씨한테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하는 중이야. 잘못이라뇨?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태민이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두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애들아, 엄마 좀 일으켜다오. 순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호와 태민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태수가 날카로운 눈으로 두 아들을 쏘아봤죠. 엄마, 일단 아버지 말씀대로 하시죠. 태호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순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체면도 있고, 일단 상황 정리되면 얘기하시죠. 그래요, 엄마. 아버지 말씀 먼저 들으시고 나중에 저희랑 얘기해요. 태민도 형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순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두 아들마저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역시 아드님들은 아버지 닮아서 현명하시네요. 미경이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됐어. 미경 씨 방 정리해줘야 하니까 니는 오늘부터 작은 방 써. 순덕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순덕은 30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22살 충남 시골 처녀가 서울로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가 고생 안 시킬게라고 했던 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시아버지 병수발이 시작됐고 그 뒤로 30년 동안 쉰 날이 없었습니다. 순덕이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통장 몇 개와 묵직한 금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식당 일을 하며 몰래 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3억? 그리고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몰래 건네준 금괴. 순덕은 금괴를 손에 쥐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건 내 몫이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네 앞날에 써라. 시어머니만이 순덕의 고생을 알아줬습니다. 아들인 태수의 바람기도,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도. 순덕이 금괴를 보자기에 다시 싸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이날이 올 줄 알았어.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순덕이 서랍장을 닫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덕은 그 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챕터 이식모의 30년. 다음 날 새벽 4시 순덕은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죠.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올리고 밑반찬을 꺼내는 손놀림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국이 끓기 시작할 때 안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와 미경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순덕은 국자를 든 손을 멈추고 멍하니 안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아직도 이 집에서 밥을 하고 있는 걸까? 안방 문이 열리고 미경이 실크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파마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지만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 아침 준비하고 있었네. 미경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아침에 밥 안 먹어요. 죽으로 해줘요. 밥은 살쪄서. 순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대꾸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태수가 안방에서 기지개를 켜며 나왔습니다. 미경 씨 입맛에 맞춰. 앞으로 이 집 살림은 미경 씨 지시대로 해. 알았어. 순덕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순덕은 쌀을 불리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30살 시골 처녀가 서울로 시집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충남 논산의 작은 마을,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던 순덕에게 서울은 꿈의 도시였습니다. 선본 지 2달 만에 결혼이 결정됐고 순덕은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이 처음 며느리를 맡던 날, 우리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고생은 안 시킬게. 그 약속을 순덕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신혼 첫날부터 시아버지의 병수발이 시작됐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는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고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는 일은 오롯이 순덕의 몫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남자가 그런 거 어떻게 해? 네가 해. 태수는 단 한 번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가 시작된 겁니다. 밤마다 집을 뛰쳐나가는 시어머니를 찾아 동네방네 헤매야 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씻기고 빨래하는 일이 10년간 이어졌죠. 그 와중에 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우와 태민. 아이들 키우랴, 시어머니 수발하랴, 살림하랴. 순덕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태수는 뭘 했을까요? 회사 다녀와서 텔레비전 보고 술 마시고 잠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야, 밥. 야, 양말. 야, 이거 다려놔. 태수는 순덕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야 혹은 이거 사. 마치 부려먹는 식모한테 하듯이요. 네가 배운 게 뭐 있다고 바깥일에 참견이야. 순덕이 가게라도 해보자고 했을 때 태수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순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배운 게 없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이 잠든 새벽 남편 몰래 일해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죠. 이 돈은 아무도 모르게 모아야 해. 언젠간 필요할 날이 올 거야. 순덕은 혼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5년. 새벽 식당 일로 모은 돈이 3억이 됐습니다. 죽이 다 끓었습니다. 순덕이 죽을 그릇에 담아 미경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참기름 넣었어요? 미경이 죽을 저으며 물었습니다. 넣었어. 소금 간은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순덕은 대답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오전 10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태호가 출근 전에 잠시 들른 거였죠. 엄마. 태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덕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러시는 건 나이 드셔서 그래요. 좀 참으시면 안 돼요? 참아. 순덕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눈에는 어제 그 꼴이 참을 만해 보이더냐? 태호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재산 문제도 있고. 됐다. 가봐라.
회사 늦겠다. 순덕이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오후에는 태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이랑 얘기했는데요. 아버지 재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조용히 지내시는 게. 그래, 니네들 생각은 알았다. 순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미경이 순덕을 불렀습니다. 아줌마, 이것 좀 봐요. 미경이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비싼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죠. 이거 세탁 좀 해줘요. 드라이클리닝 맡기기엔 애매한 것들이야. 이걸 내가 왜? 어머, 아줌마가 아니면 누가 해요? 태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미경 씨가 시키는 대로 해. 어차피 네가 하던 일이잖아. 순덕은 묵묵히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갔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30년간 적어온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1995년부터 빼곡히 적힌 숫자들. 서울 아파트 계약금 500만 원, 태호 대학 등록금 1200만 원, 태민 유학 비용 3000만 원. 모든 목돈이 순덕의 새벽 노동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전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죠. 순덕이 서랍에서 금괴가 든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금덩이를 손에 쥐자 5년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덕아,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마른 손으로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치매가 심해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내던 시어머니가 그날은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이건 내 몫이다. 평생 고생한 거 나는 다 알아. 어머니, 이게 뭐예요? 금이야.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몰래 사둔 거야. 아들놈한테는 줄 수 없어. 그놈이 얼마나 니한테 못되게 구는지 내가 다 봤어. 시어머니가 순덕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앞날했어.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덕이 금괴를 보자기에 다시 쌌습니다. 이제 이게 자신의 탈출 자금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덕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적어둔 번호였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상담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덕이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30년을 참았거든요.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순덕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챕터 3 사기꾼의 정체. 법률구조공단 상담실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공간이었죠. 순덕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맞은편에 젊은 여자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박순덕님 맞으시죠? 저는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유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정장 차림이 믿음직스러웠죠. 네, 맞아요. 순덕이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을 만나본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직접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시부모 수발, 새벽 식당일, 남편의 구박, 그리고 며칠 전 있었던 일.
내연녀를 데려와 무릎 꿇으라고 했던 남편, 아버지 편을 들었던 아들들. 유진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순덕의 이야기가 끝나자 유진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30년 내조와 재산 형성 기여도 그리고 내연녀 문제까지 이건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정말요? 순덕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이 비쳤습니다. 네.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도 충분히 가능해요. 서류상 명의가 남편분 앞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기여도를 증명하면 됩니다. 유진이 순덕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겁내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 만에 자기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미경이라는 분 혹시 자세히 아시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해서 돈 대준 것밖에 몰라요. 한 10년 됐다고 하던데. 10년이요?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사업인지는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말을 안 해서. 유진이 턱을 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제가 그 윤미경이란 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신다고요? 네.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한테 유리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유진의 말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 빌라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수와 미경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여보, 이제 슬슬 정리하자. 미경이 태수의 팔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정리? 저 여자 내보내고 우리 법적으로 부부 되자고. 재혼? 태수가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 전에 재산 정리 좀 하고. 그래, 아파트 명에 이전하고 예금도 정리하고. 미경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임장, 여러 가지 서류들이었죠. 이거 다 준비해놨어. 당신 도장만 찍으면 돼. 태수가 서류를 훑어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미경 씨야. 이런 건 네가 훨씬 잘 알아. 그럼 나 사업가잖아. 미경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도를 태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 변호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윤미경 신원 조회 결과가 나왔는데 앉아서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순덕은 부랴부랴 법률구조공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유진이 상담실 문을 열고 순덕을 맞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이게 뭐예요? 순덕이 서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유진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미경, 본명 김미자, 58세, 전과 산범입니다. 전과 산범이요? 순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죄명은 전부 사기죄예요. 그것도 전부 결혼 사기. 유진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67세 남성, 피해액 1억 5천만 원. 두 번째 피해자 71세 남성, 피해액 2억 원. 세 번째 피해자 69세 남성, 피해액 3억 5천만 원. 모두 65세 이상 노인 남성들이었습니다. 수법이 똑같아요. 혼자 사는 노인 남자한테 접근해서 결혼을 미끼로 재산을 빼돌린 다음에 잠적하는 거죠. 순덕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이, 네, 어머니 남편분이 네 번째 타깃인 거예요. 이 여자 전문 결혼 사기꾼입니다.
순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면서도 묘하게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사기꾼이라면 남편이 홀린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저 여자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있죠.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유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 그 여자가 재산 이전 시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증거를 확보하면 남편분도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있어요. 공동정범이요? 쉽게 말하면 같이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산 분할에서 훨씬 유리해지죠.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혹시 그 여자가 도장 찍으라고 하거나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알겠습니다. 순덕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미경이 계약서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여보. 다음 주에 계약금 치르면 되니까 그 전에 저 여자한테 도장 받아야 해. 도장? 순덕이 도장? 응.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처리하려면 도장 필요해.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내가 받지 뭐.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미경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태수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경이 순덕을 불렀습니다. 순덕은 빨래를 널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도장 좀 찍어줘요. 미경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래요. 아저씨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순덕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찬찬히 읽어 내려갔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지만 중요한 단어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매계약서, 소유권 이전, 양도. 이건 담보대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넘기는 계약서였습니다. 순덕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장이 어디 있더라? 방에 가서 찾아볼게요. 빨리 좀 해줘요. 급한 거야. 미경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순덕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진 변호사에게 사진을 보냈죠. 잠시 후 유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완전 증거예요. 절대 도장 찍지 마시고 내일 바로 가처분 신청 들어갑니다. 순덕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도장 찾았어요? 미경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못 찾겠어요.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뭐야, 도장 하나 못 찾아? 내일 다시 찾아볼게요. 순덕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이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30년을 참았으니 이번에는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챕터 4 반격의 서막. 다음 날 오전 9시 순덕은 법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접수증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재산가처분 신청이랑 이혼소송 접수 다 끝났어요.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접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순덕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가처분 결정 나오면 남편분이 재산 못 움직여요. 그 여자가 아무리 서둘러도 소용없어요.
유진이 순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여성 쉼터 알아봤는데 거기서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쉼터요? 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안전하고 편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태수와 미경이 외출한 틈을 타서 순덕이 짐을 쌌습니다. 30년 살림살이 중에 가져갈 건 별로 없었습니다. 통장, 금괴가 든 보자기,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낡은 반지 하나. 순덕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의 낡은 소파, 부엌에 그을린 냄비들, 빨래 널던 베란다. 30년 동안 자신의 청춘을 갈아 넣은 공간이었죠. 잘 있어. 순덕이 낮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여성 쉼터는 도심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3층 건물이었죠. 순덕이 짐을 들고 들어서자 관리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박순덕 씨죠? 정유진 변호사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2층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에는 먼저 와 있던 여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는 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온화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순이에요. 앞으로 같이 방 쓰게 됐네요.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덕이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박순덕이에요.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사연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복순이 순덕의 짐을 받아 침대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힘이 되어줘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틀 후 서울 외곽 빌라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태수가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소송장, 재산가처분 결정문. 이게 뭐야? 태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미경이 달려와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 났어. 재산 못 움직여. 뭐라고? 가처분이 걸렸어. 아파트도 예금도 다 묶였어. 태수가 서류를 구겨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년이 미쳤어. 감히 나한테 이래? 태수가 핸드폰을 집어들고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순덕이 받았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태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소송 취하 안 하면 죽여버린다. 전화기 너머로 순덕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이제 그 집 안 살아요. 앞으로 할 얘기는 법정에서 해요. 뚜뚜뚜. 순덕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꿇어앉아 살던 여자가 자기한테 대들다니. 여보, 어떡해? 이러다 다 날아가겠어. 미경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들놈들한테 연락해. 걔네 엄미니까 말이 통하겠지. 태수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네 엄마가 미쳤어.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어. 당장 찾아가서 데려와. 태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태호와 태민이 쉼터 주소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쉼터 관리자가 입구에서 막아섰습니다. 면회 오셨어요? 네, 어머니 면회 왔는데요. 박순덕 님이 면회 거부 의사를 밝히셨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만나실 수 없어요. 저희 아들인데요. 죄송합니다. 규정이에요. 태호와 태민은 쉼터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들마저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차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순덕은 유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습니다. 순덕은 원고석에 앉아 맞은편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석에 태수가 앉아 있었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법정에서 마주 앉은 상대였습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30년 동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는 겁니까?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는 정숙하세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진이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윤미경의 정과 기록, 사기 전력, 그리고 재산 빼돌리기 시도 증거. 피고는 원고를 30년간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내연녀와 공모해 재산을 은닉하려 했습니다. 원고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심각한 모욕을 가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태수가 법원 복도에서 순덕을 붙잡았습니다. 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 집으로 들어와. 태수가 순덕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순덕이 차갑게 팔을 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이제 와서 하면 뭐해요? 순덕아, 제발. 나요. 순덕이 태수의 손을 뿌리치고 지나갔습니다. 태수는 복도에 선 채 순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30년 동안 봐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이 쉼터로 돌아왔습니다. 복순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 재판 어땠어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 순덕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더라고. 예전에는 눈만 마주쳐도 기가 죽었는데. 복순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언니.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야. 순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순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챕터 5승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최종 변론기일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덕은 원고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태수가 축 처진 어깨로 앉아 있었죠.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박순덕 씨는 30년간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으로 가정의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새벽 식당 일로 번 돈이 아파트 계약금이 됐고 두 아들의 대학 등록금이 됐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런 원고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연녀를 집에 들여 원고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극심한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수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과장되었습니다.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을 학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진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요? 아내에게 내연녀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는 게 사소한 다툼입니까? 유진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원고의 두 아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녹취록을 제출합니다. 또한 피고가 내연녀 윤미경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도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윤미경 씨 관련 별건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 측에서 대답했습니다. 윤미경은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구속수감 중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사기꾼이었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났던 거죠.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 선고일 순덕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합니다. 재산분할 50%, 위자료 5천만 원을 인정하며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혼을 선고합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이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겼어요. 해내셨어요. 순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간 짓눌려 살았던 삶에서 드디어 벗어난 거였죠. 법원 밖으로 나서자 쉼터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언니 축하해. 다른 여성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순덕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다들 고마워. 복순이 순덕을 꼭 안아줬습니다. 언니 해냈어. 우리 모두 언니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 순덕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같은 시각 태수는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구속되어 연락이 두절됐고 통장 잔고는 바닥났습니다. 아파트도 가처분에 묶여 팔 수도 없었죠. 태수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무시하고 구박했던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아버지, 판결 들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태호야, 아버지 좀 도와다오. 니네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되겠냐? 전화기 너머로 태호가 머뭇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애들 학원비도 있고. 뭐? 죄송해요, 아버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식이 아비를 거절하다니. 태민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민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들었어요. 저도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태수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아내도, 내연녀도, 자식들도 다 떠났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순간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재산분할로 받은 돈과 그동안 모은 비상금을 합쳐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시골 친정 근처 작은 마을에 내려가 오래된 단독주택을 계약했죠. 유진 변호사가 집을 보러 함께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실 거예요? 펜션 같은 거 해볼까 해. 나처럼 지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라면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덕이 마당에 서서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품 안에서 시어머니의 금괴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순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 인생 살게요.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챕터 6 용서를 구하는 자들. 펜션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인부들이 망치질을 하고 페인트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순덕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인부들과 함께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순덕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마당에 멈췄습니다. 순덕이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순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수였습니다. 6개월 전 법정에서 봤을 때보다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친 채 비틀거리며 순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순덕아, 태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부들이 작업을 멈추고 어색하게 지켜봤습니다. 순덕아, 내가 잘못했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순덕은 무릎 꿇은 태수를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들에게 외면당했던 그날. 일어나요. 순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덕아, 일어나라니까요. 태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순덕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강태수 씨, 나한테 무릎 꿇어봐야 소용없어요. 순덕아, 제발. 당신이 나한테 꿇으라고 했을 때 난 이미 이 결혼 끝냈어요. 그때 끝난 거야.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도 잃고 돈도 없어. 애들도 나 안 받아줘.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순덕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난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을 못 살았어요. 이제는 내 차례야. 순덕이 돌아섰습니다. 돌아가요. 여긴 더 이상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태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 소리가 멀어지고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인부들이 눈치를 보며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다시 붓을 들고 페인트 칠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태우와 태민이었죠. 두 아들이 나란히 차에서 내려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엄마, 태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덕이 작업을 멈추고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왔구나. 엄마, 저희가 그때 잘못했어요. 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편든 거 후회해요. 진짜 죄송해요. 태민도 형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순덕은 한참 동안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당 구석의 나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아. 태우와 태민이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덕이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듣기는 하겠다. 아들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니네 눈으로 봤잖아. 니네 엄마가 무릎 꿇고 있는 거. 순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어? 태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가 비겁했어요. 아버지 재산 생각에. 그래. 솔직하니까 그건 인정해줄게.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엄마한테 뭘 바라는 거야?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라요, 엄마. 그냥 사과하고 싶었어요. 순덕이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는 눈빛이었죠.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안 바랄 거야. 엄마, 대신 너희들도 나한테 뭘 바라지 마. 엄마 인생은 이제 엄마 거니까.
태호와 태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다 고개를 떨구고 말았죠. 명절에 가끔 얼굴 보는 정도면 돼. 그 이상은 서로 바라지 말자.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 엄마 할 일 있어. 아들들이 떠난 후 복순이 펜션을 방문했습니다. 쉼터에서 함께 지냈던 인연으로 가끔 안부를 전하러 오곤 했죠. 언니, 자식들한테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복순이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정한 게 아니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야. 거리? 그래. 너무 가까우면 또 휘둘려. 그때처럼 순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가족한테 휘둘려 살았어. 남편한테, 시부모한테, 자식들한테.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 거야.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니 말이 맞아. 이제는 언니가 주인공이야. 그날 밤 순덕은 펜션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시골 밤하늘은 서울과는 달리 별이 쏟아질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덕아, 사람이 늦게야 철이 드는 법이야. 너는 좀 더 일찍 철들었으면 좋겠다. 순덕이 낮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야 철이 드나 봐요. 72년 걸렸네요. 바람이 불어와 순덕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순덕은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챕터 7 다시 서는 삶. 펜션 개업 한 달 전이었습니다. 순덕은 마을 이장 박성호를 만나러 면사무소에 갔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도움이 필요했죠. 아이고, 서울서 내려오신 분이 우리 동네 살려주시네요. 박 이장이 환하게 웃으며 순덕을 맞았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인상이 푸근했습니다. 살리긴요. 저야 여기서 새 출발하는 거죠. 그래도 요즘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죠.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박 이장이 서류를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펜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순덕은 쉼터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복순과 이영자였죠. 두 사람 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처지였습니다. 복순 씨, 영자 씨, 나랑 같이 펜션 일 안 해볼래요? 전화를 받은 복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진짜요? 응. 혼자 하기엔 버거워서 같이 하면 서로 힘이 되잖아. 언니 고마워. 나 진짜 갈 데가 없었는데.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덕 씨, 정말 고마워요. 꼭 열심히 할게요. 일주일 후 복순과 영자가 짐을 들고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에 서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끼리 힘 합쳐서 새 출발하는 거야. 순덕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응, 언니. 우리 잘해보자. 복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펜션 이름을 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루에 앉아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름이 중요해.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운 걸로 해야 해. 순덕이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다시 봄은 어때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다시 봄? 네.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잖아요. 우리도 다시 피는 거죠.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시 봄 펜션. 마음에 들어. 간판을 거는 날 유진 변호사가 개업 축하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해내셨네요. 제가 다 뿌듯해요. 유진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봄 펜션. 하얀 바탕에 초록색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순덕이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요. 제가 단골 1호 할게요.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개업 첫 주 손님이 없어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시골까지 올까?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분명 올 거야. 순덕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순덕의 사연이 퍼지기 시작한 거였죠. 누군가 법원 판결 소식을 올렸고 그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30년 식모 인생 끝내고 펜션 사장님 된 70대 할머니.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자 예약문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봄 펜션이죠? 이번 주말에 방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사 보고 전화했는데요. 예약하고 싶어요. 순덕은 정신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순과 영자가 옆에서 예약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 다 찼어. 복순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응. 다음 주도 거의 다 찼어. 순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손님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첫 손님으로 서울에서 온 중년 여성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4명이었는데 다들 5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사장님, 기사 보고 왔어요. 그중 한 명이 순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 고민 중인데 사장님 이야기 보고 용기 얻었어요. 순덕이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와서 푹 쉬다 가세요. 결정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펜션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 PD 김현우라고 합니다. 사장님 사연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데요. 다큐멘터리요? 순덕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사장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서요. 한번 뵙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얼굴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순덕이 복순과 영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을 해? 복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 해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힘이 될 거야. 영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순덕 씨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용기 얻을 수 있어요. 순덕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유진 변호사에게도 의견을 물었죠. 어머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어머니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비슷한 피해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어요. 결국 순덕은 촬영을 수락했습니다. 촬영 날 카메라가 펜션 곳곳을 비췄습니다. 마당의 꽃밭, 정성껏 꾸민 방들, 그리고 순덕의 얼굴. PD가 질문했습니다. 30년을 참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세월 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순덕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30년을 참은 건 미덕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비겁했던 거예요. 싸울 용기가 없었던 거죠. 순덕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 스태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카메라를 든 촬영 감독도 코를 훌쩍거렸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국에서 펜션 예약이 밀려들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편지와 선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 보고 저도 이혼 결심했어요.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사장님 생각하면서 버텨요. 고마워요. 순덕은 밤을 새워가며 답장을 썼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살아온 보람이 있네.
순덕이 편지 뭉치를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해 겨울 펜션 마당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순덕과 복순, 영자 세 사람이 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셨습니다.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순덕이 하얗게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쉼터에 있었는데. 복순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내년엔 뭐 하지? 영자가 물었습니다. 순덕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지.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이었지만 마루 위 세 사람의 웃음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챕터 8 당당한 내일.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펜션 마당에 심어둔 개나리가 노랗게 꽃을 피웠습니다. 순덕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펜션 개업 1주년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언니, 테이블 여기다 놓을까? 복순이 접이식 테이블을 들고 물었습니다. 응, 거기 좋아. 영자 씨는 음식 준비 어때? 거의 다 됐어요. 전이랑 잡채만 더하면 돼요. 영자가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꽃다발을 들고 제일 먼저 왔습니다. 어머니, 1주년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와줘서. 마을 이장 박성호도 막걸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마을 덕분에 활기가 돌았어요. 이장님 도움이 컸죠. 감사합니다. 단골 손님 몇 명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가득했죠. 그때 낯익은 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순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호와 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사람만 온 게 아니었죠.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함께였습니다. 엄마. 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1주년 축하드리려고 왔어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순덕은 잠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차에서 내려 두리번거렸습니다. 태호의 아들 민준이가 8살, 태민의 딸 서연이가 6살이었죠. 할머니, 민준이가 순덕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서연이도 뒤따라 뛰어왔죠.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두 아이가 순덕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순덕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래, 많이 컸네. 순덕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할머니 집이에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집이야. 와, 크다. 마당도 넓어요. 민준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순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덕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태호와 태민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순덕이 아들들을 마당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너희들 잠깐 앉아봐. 태호와 태민이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덕이 맞은편에 섰습니다. 오늘 온 건 고맙게 생각해. 엄마.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자. 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너희한테 화가 풀린 건 아니야. 태호와 태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일은 평생 잊지 못해. 니네 엄마가 무릎 꿇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했잖아. 죄송해요, 엄마.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손주들한테까지 할머니 없이 크라고 할 순 없잖아. 순덕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는 적당히 지내자. 명절에 얼굴 보고 애들 방학 때 가끔 데려오고 그 정도면 돼. 감사합니다, 엄마.
태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긴. 이게 다 손주들 때문이야. 순덕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애들은 죄가 없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뭐?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임대 원룸에서 혼자 지내시다가 쓰러지셨나 봐요. 순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와주실 수 없어요? 아버지가 엄마 보고 싶어 하신대요. 순덕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순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대. 그 사람이라면 전 남편?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볼 거야? 글쎄. 순덕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기도 찜찜했죠. 결국 순덕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운 태수가 보였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고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순덕을 발견한 태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순덕아, 와줬구나. 태수의 목소리가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순덕은 침대 옆에 서서 태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러 온 거예요. 순덕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순덕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은 안 할게요. 순덕아, 대신 용서도 없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30년 동안 나한테 한 짓, 그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원망해봤자 뭐해요.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거죠. 태수가 떨리는 손을 뻗어 순덕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덕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순덕이 돌아서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늦게라도 알면 됐어. 순덕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정 잘 챙겨. 아버지 일은 아들로서 할 도리하면 돼. 네, 엄마. 순덕이 병원을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순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니 자신도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죠. 펜션에 돌아온 순덕을 복순이 맞았습니다. 언니, 어땠어?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네. 순덕이 마당의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망을 놓으니까 나도 자유로워진 것 같아. 복순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게 진짜 이긴 거야. 그의 여름 펜션 마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시 봄 여성 힐링 캠프. 전국에서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성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순덕이 마당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앞에 앉은 여성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이에요. 순덕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30년 동안 남편한테 식모 취급당하고 내연녀 앞에서 무릎 꿇으라는 소리까지 들었죠. 여성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제 펜션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살고 있어요. 순덕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2살에 시작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여성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저녁, 순덕이 펜션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순덕은 품에서 시어머니의 낡은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당당하게 서서 삽니다. 순덕이 노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30년 무릎 꿇고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은 하늘 보고 살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순덕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언덕 아래로 펜션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복순과 영자가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비쳤죠. 마당에서는 캠프에 참가한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30년간 무릎 꿇고 살았던 여자가 마침내 하늘을 보고 서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순덕의 모습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으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도 있죠. 그래서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참고, 마음이 찢어져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깨달은 것처럼 무조건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비겁한 겁니다. 자신을 지킬 용기가 없어서 피하는 거죠.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건 부당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견디는 건 부당함에 맞서면서 버티는 겁니다. 순덕은 30년을 참았지만 마지막 1년은 견뎠습니다. 그 차이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죠. 두 번째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겁니다. 순덕이 이혼 소송을 시작한 게 72살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죠.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고 그냥 참고 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순덕이 72살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73살에도 74살에도 죽는 날까지 무릎 꿇고 살았겠죠. 늦었다고 포기했다면 영영 자신의 인생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어요. 모레는 이틀 더 늙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시작하세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예요. 마음이 살아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차이입니다. 순덕은 태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도 분명히 말했죠. 원망은 안 하겠지만 용서도 없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용서 한마디 못 해주냐고요. 하지만 저는 순덕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예요. 가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30년간 식모 취급하고 내연녀 앞에서 무릎 꿇게 한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갑자기 용서받을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순덕은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망과 용서는 다릅니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괴로워요. 상대방은 모르는데 나만 속이 끓는 거죠. 그래서 순덕은 원망을 내려놓은 겁니다. 태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원망을 내려놓되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은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덕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건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이었죠. 엄마가 무릎 꿇고 있는데 아버지 편을 들었던 아들들. 재산 때문에 엄마한테 참으라고 했던 아들들. 자식은 부모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들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부모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면 나중에 남는 건 허무함 뿐입니다. 순덕은 아들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명절에 얼굴 보고 손주들 가끔 보는 정도, 그 이상은 바라지 않겠다고요. 이게 매정한 게 아닙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예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실망도 커집니다.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크죠. 적당히 바라고 적당히 기대하세요. 그래야 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덕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있었고, 쉼터 동료 복순이 있었고, 영자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순덕의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순덕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 손 내밀어줄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친구든 이웃이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힘든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순덕이 다시 봄 펜션을 열고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요. 받은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당당하게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순덕이 마지막에 한 말을 기억하시죠? 30년 무릎 꿇고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은 하늘 보고 살겠다고요. 당당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돈이 많아서 당당한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서 당당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사는 게 당당한 겁니다. 하기 싫은 일에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부당한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기 의견을 자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당당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당해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눈치도 보고 체면도 차리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죠. 하지만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그런 거 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예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말하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게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사세요.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은 가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힘든 일이 있어 포기하지 마세요. 순덕처럼 30년을 참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남편보다 자식보다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 순덕처럼 당당하게 하늘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